요즘 파력발전 기술들은 아주 높은 비용이 드는 해저 케이블이 필수예요. 근데 저희는 해저 케이블이 필요가 없어요. 가까운 바다에 수심이 한 3m만 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비용이 제로고, 그래서 저희는 이 섬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해외에 그런 많은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는 섬들에 빨리 확산을 해서 파력발전 분야에서 전 세계 탑 그런 기업이 되보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러다 섬의 가장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파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파력발전을 알게 되었고, 이 파력발전을 섬에서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상용화 단계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상용화 단계에서 사업화를 준비하다 보니 또 새로운 가능성과 사명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섬의 디젤 발전 대체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 파력 발전으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심에 있습니다. 다른 파력 발전들은 50m, 많게는 70m 이런 깊은 바다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 바다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진의 파력 발전은 3m 이상의 수심만 나오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바다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저 송전 케이블입니다. 다른 파력 발전은 먼 바다에 설치해서 먼 바다에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전기를 가져오려면 100억 원 이상의 해저 송전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인진은 가까운 바다에 설치하고 또 땅에서, 육상에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해저 송전 케이블 비용이 제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파력 발전은 모든 설비가 바다에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 보수가 어려워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인진은 최소한의 설비만 바다에 설치되고 대부분의 비싼 설비는 육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비도 줄어들고 유지 보수가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타겟으로 하는 시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파력발전들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섬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대규모 도시나 육지 이런 큰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 바다에 대규모로 발전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저 송전 케이블로 가져와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연구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 전력 시장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틈새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충분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한 5천억 원, 세계적으로는 한 80조 원의 시장이 있고요. 오히려 몇천억 원 단위의 그런 큰 투자만 가능한 다른 방식들보다는 작게는 몇억 원, 몇십억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 같은 방식이 오히려 시작하기에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에서 1차적으로 전기를 매입하게 되고요. 파력발전 설비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섬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체인 한국전력, 지자체, 주민자치단체가 주 고객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거나 설치해야 하는 국내 17개 발전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수익을 목적으로 발전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도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진의 파력 발전은 전 세계 80% 이상의 바다에서 디젤, 태양광, 풍력보다 경쟁력이 있고요. 파도는 햇빛이나 바람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훨씬 작은 공간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밤이든 낮이든 항상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경쟁력이고요. 다른 에너지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믹스가 안정적이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 섬 지역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사업화의 원년이 될 것이고요. 벌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62개 섬의 디젤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와 컨소시엄을 맺었고요. 동 컨소시엄이 투자도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진의 파력 발전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들 그리고 발전사들에게 프리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본 지역에 대한 기술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서 국내 대기업과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진출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올해 더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특허입니다. 현재 특허청과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전문 특허법인과 전 세계 18개국에 55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특허 전략은 신경 써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인진의 파력 발전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섬들을 빠르게 선점해 나간다면 후에 후발주자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차별적인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입니다. 시장을 선점해서 많은 사례를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기술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 나간다면 다른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인진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국내에서의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대기업과의 협력, 일본 지역 진출을 위한 라이센싱 계약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인진은 우선 섬 지역 분들을 위해서 비싼 디젤 발전부터 대체해 나가겠지만 앞으로 5년쯤 뒤에는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파력 발전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에너지원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파력 발전 장치를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 파력 발전 장치와 인진의 파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준비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오늘 좀 들었는데, 그냥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에너지 원으로서의 파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잘 들리세요? 네. 저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어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먼저 해양 에너지의 하나죠. 파력 발전은. 파력이라는 에너지 자체는. 그 해양의 파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보시기에도 에너지가 느껴지죠. 이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해양 에너지가 가지고 전체적인 해양 에너지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파도 에너지고요. 부존량이 32펜타와트아워라고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부존량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전 세계에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전력량이 한 2배 정도가 돼요. 실제로 이것을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문제고, IEA에서는 한 우리가 8,000에서 8만 테라와트아워 정도 연간 앞으로 파도로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감이 오게 설명을 드리면 8만이 한 원전 1000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고요. 또 특징은
다른 해양 에너지랑 다르게 가장 골고루 있는, 어디서나 그래도 만날 수 있는 편인 그런 에너지고요.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고, 또 이게 좀 아쉬운 점인데 국내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해요. 옆에 일본이 맡고 있어서 근데 일본만 돼도 좋은데 우리나라는 좀 파도가 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조력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거는 그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조금 구분을 하면은 그 타이달 레인지라는 게 있고 타이달 스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타이달 레인지라는 거는 우리 그 저기 어디죠? 그 시와호에 있는 것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물이 들어오면은 가둬뒀다가 나갈 그 썰물 때 내보내면서 발전을 하고, 그 들어올 때 발전하고, 이런 게 이제 타이달 레인지고요. 타이달 스트림은 이 밀물 썰물 때문에 물돌목 같은 데 보면은 조류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조류가 갖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타이달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타이달 레인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형태고요. 타이달 레인지는 그 물속에서 하는 풍력발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력발전처럼 이렇게 수평축도 있고 수직축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상용화가 이전 단계입니다. 상용화되진 않고 있고 아직. 이것도 그 부존량으로만 놓고 보면은 화력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대표적인 해양 에너지 중에 하나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렇게 밀물 썰물 차이 크게 나는 지역이 많지가 않다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뭐 10m 이상 그 높이 차이가 나고 이런 지역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캐나다라든지 뭐 북유럽이라든지 뭐 걸프만이라든지 이런 몇몇 지역들에서만 좀 경제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한 뭐 연간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에는 300TWh 정도를 우리가 쓰게 될 걸로 이제 IEA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죠. 기술이 더 개발되고 그러면은 이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션 커런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구로시오 해균이 뭐 무슨 이런 전 세계적으로 적도는 뜨겁고 이제 북지방은 차니까 이런 난류, 해류, 뭐 탄류 뭐 이런 그 해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기후에 의해서 아까 타이달 스트림은 조수간만 때문에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흐름이고, 이건 이런 기후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닷물의 커다란 이 흐름이 갖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걸 이제 오션 커런트라고 그러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풍력 발전기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발전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그 부존량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잘 산정된 거는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파력, 조력, 그 다음에 해류,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해양 에너지고, IEA에서는 이게 한 800TWh 정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본이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아직 상용화가 되진 않았어요. 해수 온도차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오텍 많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깊은 물속은 온도가 그냥 일정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아주 깊은 데는 한 4도 정도 이렇게 일정하고, 근데 이 표면은 뭐 더운 지방 가면 한 30도 이상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물은 따뜻하고 깊은 물은 차가우니까 이 둘 사이의 온도 차이를 이용을 하면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온도차 발전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화력 발전 같은 경우 보면은 한 1000도 정도 되는 온도랑 우리 상온 한 30도 정도 되는 온도 차가 결국 발전하는 거거든요. 온도 차이가 있어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온도 차이가 한 30도 정도밖에 나지 않으니까 효율은 많이 떨어져요. 효율 한 10% 언더예요. 언더지만 워낙 많은 바닷물이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부존량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얘가 갖는 장점은 이게 온도 차니까 좀 더 꾸준해요.
좀 더 꾸준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에너지원보다는 지열 발전처럼 지열 발전은 좀 꾸준하잖아요. 좀 더 꾸준한 발전이 가능하다. 그게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고, 이것도 물론 아직 상용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최근에는 이 오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그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붉은색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좋은 입지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추운 지역 가면은 안 좋죠. 그래서 입지는 좀 이렇게 적도 부분으로 좀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해양 에너지. 그 다음에 영도차 발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영도차 발전은 이 삼초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뭐 배추 소금 절이면 안에 있는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민물이랑 짠물이랑 있으면은 이렇게 민물이 짠물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하천 같은 바다로 들어간 하천 같은 게 있으면은 민물과 짠물을 같이 놓으면은 여기는 물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게 압력이 높아져요. 네. 그 압력을 가지고 발전을 하겠다는 게 이제 영도차 발전이고요. 이것도 그 구조량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약기라면은 결국 이 영도차 발전하면 민물이 짠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민물이 짠물로 섞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천 같은 게 있어서 어차피 많은 민물이 바다 짠물로 계속 섞여 나가는 그런 지역에서는 적용하기가 좋은데, 물이 귀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민물이 필요한 데서는 사실 낭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입지상에 좀 제약이 있고, 그래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 연간 2000테라와트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는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이제 해양 에너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파력, 조력, 해류, 그 다음에 온도차, 영도차,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거의 전부라고 생각돼요. 그 해양 에너지고요. 지금 이 어떤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이 태양광이 제일 먼저 상용화가 됐죠. 제일 먼저 상용화가 됐고, 그 다음에 풍력이 상용화가 됐고, 그 다음 상용화 시키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오션 해양 에너지. 그래서 아까 보신 그 5가지에 대해서 상용화 노력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웨이브 앤 타이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력과 조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그쪽 분야가 연구가 많이 되었고, 특히 2000년 이후로 이 분야에 대한 상용화를 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진 게 트렌드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도차, 오텍에 대한 그런 오션 서멀 에너지 컨버전인 것 같아요. 오텍에 대한 관심이 요즘 높아지고 있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력에 대한 얘기를 좀 약간 어지럽죠? 이런 거 보시면. 근데 이제 간단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파도 혹은 너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이 방향을 놓고 봤을 때 그 파도의 옆으로의 폭을 이제 폭이라고 하죠. 파도의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파도가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그리면서 오잖아요. 요 하나의 길이를 이제 파장이라고 그러고요. 파도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그러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낮을 때랑 제일 높을 때 높이차, 이거를 파도, 웨이브 하이트, 파도의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히 이 파도의 높이하고 주기가 중요해요. 파력 발전에서는. 왜냐하면 이 파도가 가는 에너지가 파도의 높이의 제곱에 비례하고 이 주기에는 또 비례를 해요. 그래서 파도의 높이가 2배가 커지면 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면 9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도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가 여기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kW/m보다 낮아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100kW/m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파도가 약한 나라죠. 옆에 일본이 파도를 막고 있어서 그래요.
네, 일본은 한 이 정도에 해당을 하죠. 한 15kW/m에서 뭐 20kW/m 사이까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한 20-30kW/m 정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데 비하면 4배까지 나오는. 여기 서유럽 지역 좋고요. 유럽에 파력 빠진 연구를 많이 있어요. 미국도 굉장히 좋죠. 다 좋습니다. 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면하고 있는 데들은 기본적으로 다 좋아요. 우리는 큰 바다를 다 이렇게 보호를 받고, 좋게 말하면 보호를 받고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막고 있는 것은 파도가 좀 약하고요. 또 하나 다른 특징은 아까 오션 서멀, 그러니까 오텍 같은 경우는 이 적도 지방을 중심으로 에너지가 많이 좋은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파도는 요 적도에서 떨어질수록 좋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더 파도가 강해지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솔라 같은 경우도 태양광 같은 경우도 적도 주변이 좋아요. 위로 갈수록 안 좋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서로 그 어디가 더 좋은지가 달라서 그 에너지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거를 설명 드릴게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파도 발전을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적용을 할 때 결국 경제성이 제일 중요하고, 경제성을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파도 에너지와 전기가 얼마큼 나오냐이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가 그 파도가 예를 들어 20kW/m인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면 연평균 요 폭 1m당 20kW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저희 걸 그린 거지만 저희 걸 빼고도 모든 파력 발전 장치들은, 외부 에너지 컨버터들은 이 파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요. 파도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반드시 존재해요. 풍력을 쓰면 뭐 블레이드, 터빈이 있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이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걸 바닷물에 띄워놓는 그 V의 형태로, 부표의 형태로 나타나죠. 이게 한 폭이 30m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계산 빠르시네요. 네. 이게 미터당 20kW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30m면은 이 전체를 지나가는 에너지는 20 곱하기 30에서 600kW 정도가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받아들여진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있어요. 그걸 컨버전 레이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피시언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러면 600kW 중에 20%가 전기로 만들어지니까 평균적으로 한 120kW 정도가 전기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좀 다르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이해하시기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전기를 많이 만들게 되려면은 얘가 강하거나 요 효율이 높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보는데 얘가 특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이게 30kW/m인데 얘를 똑같이 설치하면은 이게 30이 되니까 이게 180이 돼요. 되게 많이 그만큼 딜에서 나오는 거죠. 반대로 이게 10kW/m인데 설치하면은 이게 반이 되니까 이게 60이 돼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설치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 설치하냐가 경제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 설비 하나의 용량이 또 중요해요. 요거 하나가 한 350kW 정도 된다고 그러면 350kW짜리를 설치했는데 평균적으로 여기 설치하면 120kW가 나오잖아요. 그럼 설비 용량 대비 한 33% 정도가 전기가 연평균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5, 우리나라 같은 경우 15% 정도 되죠. 잘 나오는 데가. 그러니까 왜냐면 밤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해 뜨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하다가 한낮에 맑은 날 100%가 나오고 그래서 또 줄어들고 이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잘 나오는 데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 파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입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솔라나 윈드만큼 솔라보다는 좋은 그런 가동률을 가질 수가 있는 에너지입니다. 제가 오늘 핀트를 잘못 맞춘 것 같아요, 강의에. 이거 원래, 네. 아무튼,
화력 발전을 이렇게 막 솔라나 윈드가 지금 많이 성숙해 있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근데도 왜 사람들이 화력 발전을 계속 이렇게 개발시키려고 하는 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는 얘가 강한 에너지라고 해요. 아까 보시면은 미터당 20kW, 어떤 데는 뭐 90kW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제곱미터에 우리나라가 한 0.2kW 정도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술이 성숙도가 비슷하게 올라오면은 더 경제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에너지라는 거는 일단 경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화력 발전이 기술 성숙도가 물론 비슷해졌다는 가정하에 더 경제적이고 더 안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재생에너지 같은 종류는 예측 가능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솔라나 윈드보다 이 파도가 훨씬 더 예측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풍력도 많이 예측 가능한데 풍력보다 한 35% 정도 더 예측 가능하다는 그런 리포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약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이런 자꾸 솔라나 윈드로 다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가 않은 게, 솔라는 척도 부근에 많이 있었잖아요. 모택도 척도 부근에 많았잖아요. 근데 위로 영국 같은 데 가면은 비 많이 오고 해가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도 솔라가 불리해요. 근데 그런 지역은 또 파도가 좋죠. 그런 식으로 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를 늘리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사회로 가는 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연에서 온 에너지는 우리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서로 섞어 놓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꾸준히 좀 편차가 적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거 좀 알리시고 솔라 에너지 얘기인데 보시면 다 이렇게 산악 지역이나 이렇게 적도 주변 이런 데들이 좋고,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이 정도에 해당하니까. 그럼 위쪽으로 갈수록 이런 데 아까 보시면 파도가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에너지 원별 탄소 배출 양이에요. 이 1kWh의 전력을 생산할 때 얼마큼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냐인데, 사실 석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런 화석연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솔라도 많이 나옵니다. 솔라는 철제 유전에 다 나와요. 요 태양광 판넬 만드는 게 모래를 녹여서 그걸 실리콘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걸 이렇게 계산해서 얘가 수명 동안에 발생하는 전기량으로 따져보면은 전혀 안 나온 게 아니라 한 48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걸로만 따지면 원전보다 더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전이 다른 얘기지만 풍력이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낮고요. 해양 에너지가 제일 낮을 거로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섞어놓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솔라만 100%를 이렇게 설치하면은 낮에 피크 치고 밤에 아예 안 나오고 맑은 날, 흐린 날 편차도 이렇게 나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반반만 섞어도 훨씬 이게 평균에서 이렇게 변화가 많은데 훨씬 평균에 가깝게 생산이 되죠. 이런 이렇게 다른 에너지를 많이 섞을수록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솔라랑 웨이브는 더 그런 경향이 많은 게, 보시면 이렇게 흐린 날 파도가 센 경향이 있어요. 맑은 날은 좀 파도가 약한 경향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솔라는 밤에 아예 안 나오는데 파도는 밤에도 또 치니까 이렇게 섞어놔도 이게 서로 잘 보완을 해주고, 이런 게 ESS나 이런 제품 운영이나 이런 쪽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력 발전을 포함한 해양 에너지가 계속 개발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유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 화력 발전의 이제 기술 유형들인데요. 우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종류가 많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서로 아직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 이 중에서 어떤 기술은 이기고 어떤 기술은 지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사용 안 되고 어떤 기술이 많이 쓰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아직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자기들이 시장에서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방식들로 이렇게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에서 뭐가 그런 위닝 테크놀로지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물론 뭐는 더 유리하고 뭐가 더 불리하고는 기술을 한 사람들을 보면 아는데 이 중에서 가장 승자가 될 걸로 보여지는 기술 방식이 포인트 업서버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방식이 좀 더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이게 가장 지금 여기서 상용화 될 거라고들 전체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우선 유형들을 보면 이 어티뉴에이터라는 방식은 파도가 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좁혔다 펴졌다 그러잖아요. 관절 부분에서 에너지를 회수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고 포인트 업서버 방식은 이렇게 표면에 그런 부유체 같은 것들이 보통 있고요. 부유체의 운동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회수를 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게 수압으로 되는 겁니까? 밑에 작동되는 겁니까? 부력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실레이팅 웨이브 서지 컨버터라는 놈은 이것도 주목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것도 주목해야 될 영역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 파도가 사실 그냥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가 왕복 운동을 해요. 파도 칠 때 이렇게 뭘 띄워놓으면은 얘가 사실은 이렇게 원운동 가깝게 해요. 물론 원운동 비슷하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밀려오기는 하는데 결국 이렇게 수평 운동도 있는 거거든요. 그 수평 운동을 회수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제주도 차교도초에 설치한 게 이제 오실레이팅 워터칼러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의 커다란 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도가 치면 이 안에 물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잖아요. 이 위에 공기가 이렇게 압축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백큐 진공이 걸렸다가 그러는데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도가 치면 이렇게 사면을 놓으면 이렇게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쪽에 물을 담아놨다가 이쪽이랑 압력차를 이용해서 수차를 돌리는 그런 방식이고, 이거는 이게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있어요. 물 속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파도가 칠 때마다 수압이 바뀌기 때문에 그 수압차로 얘가 움직여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이런 방식이고요. 여기도 되지만 좀 깊은 데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설비는 온쇼어인데 바다에 떠 있는 거는 이어쇼까지 커버할 수 있는 좀 그런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수심이 깊어질수록 당연히 복잡해집니다. 설비가 복잡해지는 설비가 비싸진다는 얘기고요. 설비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설비가 개발하는데 R&D 비용도 많이 들고 R&D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신 저희가 한 7년 정도 걸려서 지금까지 왔다면 저희랑 비슷한 스케줄로 가는 호주의 카네기라는 회사는 이 회사인데 지금 상용화 스케줄은 저희랑 비슷해요. 그거는 이쪽은 오프쇼 모델을 개발을 한 거고 저희는 이쪽 모델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훨씬 개발 기간과 비용이나 이런 것에서 유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장 큰 장점은 비용면에서 가지고 있어요.
뭐 설치비, 그리고 이게 많은 부분이 방파제 같은 육상에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 놓으면은 이거 특히 부유식 같은 경우는 무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저 송전 테이블 당연히 들어가고 메인티넌스도 그 육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죠. 바다에 있는 것들을 메인티넌스를 할 때 그거를 다시 가져가요, 우선. 땅에서 다시 메인티넌스하고 다시 갖다 설치해요. 그러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장점이 있는데 얘 가는 단점은 같은 지역이면 먼 바다나 가까운 바다보다 파도가 더 좋아요. 파도가 오면서 줄거든요.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입지의 제약이 더 큽니다. 이런 쪽보다는. 이쪽은 일단 바다가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치할 수가 많잖아요. 근데 해안가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더 제약이 많죠. 그런 점이 단점이고, 그리고 안 보이는 데다 멀리 설치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데 설치하면 사람들이 말을 하죠. 뭐 보기가 좋네, 나쁘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시각 효과나 이런 면에서 신경 쓸 게 많다는 거는 얘가 갖는 단점입니다. 니어쇼 방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적당히 떨어져 나가 설치하는 건데 이게 수심하고 관계가 있는데 수심이 깊을수록 에너지가 적게 줄어요. 수심이 얕아져서 에너지가 많이 줄는데 그 어쨌든 조금 깊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덜 줄어서 들어온다는 것이 장점이고, 얘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좀 얘는 굉장히 큰 파도도 치거든요. 30m 파도 이런 것도 쳐요. 먼바다 가면. 그런 걸 견디려면 또 설비가 어때야 되겠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 수심이 예를 들어서 한 20m 정도에 설치한다 그러면은 파도가 아무리 많이 쳐도 14m 넘는 파도가 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물이 수심이 1m인데 2m짜리 파도가 못 치잖아요. 부서져요. 네, 부서져요. 그래서 이 큰 파도가 밖에서 있어도 수심이 얕아지면 부서져가지고 파도가 작아지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아주 극단적인 그런 큰 파도를 맞을 일은 잘 없는 거죠. 근데 하지만 얘도 어쨌든 이 운쇼에 비하면 설계 수자리가 많이 커지고, 마찬가지로 이 해저송전, 무어링 이런 것도 다 비싸요. 메인티넌스도 당연히 바다에 있으니까 꽤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 연구들은 니어쇼에도 옥쇼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쪽을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데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데, 그 이유는 어쨌든 이런 면을 놓고 보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입지가 많고 입지가 많다는 건 시장이 크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화력발전에서 좀 시장이 틈새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 메인이 되는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적은 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현재까지의 그런 것인데, 저희는 목적이 상용화를 빨리 시키자 했었잖아요. 우리 상용화를 빨리 시키자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상용화를 시키는 기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점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는 간단히 보여드리면 그게 한 40피트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모든 기계 장치, 발전기, 제어 장치들은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는 파도가 칠 때 움직이는 이 부유체하고 부유체에 연결된 이제 세가다 요소, 그리고 그 방향 바꿔주는 도르래와 행정 앵커로 최소한만 있죠. 그러니까 파도가 치셔서 움직이면 이 루프에 통 단위의 힘이 들거든요.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네. 그 힘을 가지고 육상에서 발전해서 정리를 공급하는 거고, 그리고 설치 세트 수를 조절해서 필요한 능량을 맞추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게 부위 직경이 한 30m 정도, 그리고 부위 직경이 30m 정도 되고 한 3세트 설치하면 1메가와트 정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판매용 모델, 상업용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는 한 3세트 설치하면 1메가 정도인데, 이거는 불행히도 국내를 타겟으로 하는 모델은 아니에요. 국내는
이 모델을 쓰려면 아까 지도에서 연평균 파도 에너지가 15kW/m 이상 되는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모델이에요. 이거는 국내에 설치하기에는 파도가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작아요. 생각보다. 국내에 설치하려면은 이거보다 좀 작은 모델을 써야 돼요. 아무튼 그런데 세계에 설치한 1메가 정도 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구성은 되게 간단합니다. 바다에 떠있는 부위하고 루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루프가 계속 당겼다 또 다시 파도가 물러갈 때는 늘어나잖아요. 그때 되감아줘야 돼요. 되감아줬다 하면서 얘가 계속 당겼다 되감았다 당겼다 되감았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축동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축동력이 나온 그 뒤에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가 들면 전기가 나오는데, 이 전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60Hz의 교류가 나오질 않아요. 주파수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60Hz로 만들어 주려면 일단 한번 직류를 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안정적인 60Hz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서 대통으로 보내주는. 근데 이게 아까 보신 한 컨테이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런 먼바다, 깊은 수심을 요구하는 화력발전들하고 가장 큰 차이는 아까 육상에서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해저 속력 케이블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져오려면 해저 속력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한 100억은 기본으로 들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100억이 일단 안 들고 시작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메인테넌스가 육상의 경우 신시해서 비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훨씬 상용화시키기에 기술적으로 훨씬 문턱이 낮은 거예요. 또 되게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100억이 들면요, 여기에 200억짜리 프로젝트 해가지고는 경제성이 안 나와요. 네. 사람 얼마 안 사는데 전철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억이 깔리면 여기가 한 1000억 이상은 해줘야 돼요. 최소한. 제 계산은 한 3000억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럼 한 30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3000억짜리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전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쓸 수 있는 데랑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런 도시나 이런 다 전력망에 연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전력 계통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 원자력 발전, 석탄 화력 발전, 가스 화력 발전, 이런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특히 원전 같은 경우 코스가 되게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경쟁자들이 더 센 거죠. 근데 얘는 이게 안 들고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1메가, 2메가, 3메가 이런 프로젝트를 해도 경제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얘가 디젤 발전을 쓰는 섬 같은데 사람이 많이 안 살아서 화력발전소 원전 이거 못 짓는데, 이런데,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전기가 비싼데 그런데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까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시장 관점에서도 훨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그러니까 시장 지금 문턱이 더 낮은 거죠. 그게 상용하기 좋은 점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다른 화력발전들 같은 경우는 파도가 칠 때부터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하운동 한 가지만 해소하는 방식이 많아요. 특히 먼 바다에 설치하는 애들일수록. 근데 저희는 이게 바다에 떠있는 부유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상하운동을 하든 수평운동을 하든 롤링 피칭 요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회전 운동을 하든 움직이기만 하면 저희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심이 얕은 바다는 파도에 의한 물체 움직임이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만 이렇게 대응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까운 바다에 설치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 기술이 이제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판매용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올해 판매용 모델을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군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추가로 더 설치해서 이제 상용화 케이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거는 제주도 부촌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상용화 모델보다 좀 작아요. 이게 아까 30m라고 내가 5m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최대 3세트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파도가 치면 얘가 루프로 이제 동력을 전달을 해줘서 입산에 이렇게 계속 루프를 풀었다 되감았다 하는 걸 유지를 하면서 발전기를 계속 한 방향 돌릴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준 기장치들이 있고, 발전기고, 그래서 나온 전력을 계통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주파수로 세율이 떨어져요. 그런 특징들을 다 가져요. 그래서 다 그런 특징들을 갖는데, 저희는 이건 10초에 맞추는 거예요. 10초에 맞춰서 10초에서 제일 한 25에서 30% 정도 나오고, 멀어지면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는 파도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는 섬지역은 아닌데, 이 PLA라고 인도네시아 전력청, 우리나라처럼 한전 같은 그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인데, 그 석탄화력 발전소에 이렇게 방파제가 이렇게 있어요. 주기압하면 한 15메가와트 정도 커머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사이트인데, PLN하고 지금 MOU, 관련한 MOU가 지금 초안이 오고 가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갔고, 이게 이제 체결되면은 제일 중요한 허들은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런 데들 접종이 있고요. 네, 그런 데들 접종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는 섬지역이고, 일본은 참 좋은 게 방파제가 그렇게 많아요. 이건 섬에 있는 방파제들이라서 그렇게 안 큰데, 이건 일본의 이제 가시마라는 곳에 있는 방파제, 이 방파제가 이게 한 4km 정도 돼요. 4km면 한 40메가 정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4km 정도 되는 방파제가 흔해요, 일본. 태평양 쪽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파제나, 그리고 이 방파제 밑에 이쪽으로 보면 무슨 공간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매립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위성으로 보면은. 매립지여서 무슨 원전은 아닌데, 보통 원전이나 그런 공간 만들 때 바다를 이렇게 매립해서 부지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땅이지만 실제로 이런 방파제 같은 좋은 입지예요. 그런 것들이 뭐 10km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좋은 입지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이런 설치하기 용이한 곳들이 좋은 입지고요. 적용하기. 두 번째는 파도가 좋아요. 되게 좋아요. 이거는 아까 인도네시아 왼쪽 사이트 파도인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파란 분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이게 보면은 파도의 주기예요. 주기. 그러니까 이건 2초, 3초, 3초, 4초 이렇게 파도의 주기고, 이쪽은 파도의 높이고, 여기 있는 숫자는 퍼센트인데 빈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10초, 11초고 파도 높이 1에서 1.5m 사이의 유파를 갖는 게 한 11% 정도 빈도로 치는 거죠. 이 바다. 그럼 조사는 직접 가서 자체 조사를 합니까? 이거는 이런 건 크게 세 가지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하나는 그 입지에 실제 파랑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위를 설치를 해서 일정 기간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그냥 실측하는 방법. 이게 제일 바람직한데 제일 비용이 많이 들고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죠. 두 번째 방법은 딱 보기는 아니어도 가까운데 파도 재는 부위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의 파도를 시뮬레이트 해낼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 세 번째 방법은 이 파도는 이런 파도가 바람으로 결국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윈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윈드 데이터와
데스티메트리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그 해저 지형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면 파도가 1년 동안 어떻게 칠지 사실은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잘 맞아요. 그냥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세 번째 방법으로 한 거고요. 보시면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10초대에서 제일 잘 나오게 저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타겟으로 지금 주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시면은 이 8초대 11%, 9초대가 22%, 10초대가 27%, 20% 이렇게 돼서 요 8초대, 9초대, 10초대, 11초대, 10초대를 하면은 거의 한 9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파도들이 8초대에서 12초대 사이에 다 모여 있고 그 중에 가운데에 10초대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효율이 잘 나오게 설계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데 여기서 잘 나오게 설계를 해버리면은 여기 가면은 낮은 효율에서 운전이 되니까 제대로 전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설계 기술이 중요해요. 이 바다의 파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또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걸 하는 이 과정이 피저빌리티 스터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도의 높이인데 우리나라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망은 하지 마시고 이게 실제 0.5m 이내의 파도들은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파도의 높이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쪽에 있는 파도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또 많지도 않은데 거의 안 쳐요. 0.2% 정도밖에는 없어요. 대부분이 다 이쪽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는 거는 이쪽에 받는 에너지는 저희가 회수를 아예 안 해요. 왜냐면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비효율적이에요. 너무 그래서 이쪽은 저희 버리고 0.5m 이상 되는 파도부터 전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나오기 시작하고 1m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전기가 이제 제법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 같은 지역은 이건 거의 안 없고 요 0.5에서 1m 구간도 한 12% 정도 그러지만 요 30%를 빼더라도 거의 한 70% 가까이는 꾸준히 전기가 제법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이 좋은 사이트. 근데 여기는 아까 보시면은 10초대로 하는 거 설치하면 제대로 효율이 안 나오죠. 왜냐면 여기는 한 5초대, 6초대, 7초대, 8초대, 9초대 대부분 모여있으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7초 정도에 잘 나오게 설계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컨테이너 부분을 크게 만지는 건 아니고 바다에 뜨는 부위를 바꿔요. 저게 영향을 주는 게 부위의 크기, 부위의 무게, 형상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설계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또 적정 수심도 필요해요. 아까 그 인도네시아 사이트인데 보시면은 뭐 한 이 정도 한 10m 전후 깊은 데는 한 15m로 나오는 그런 지역인데 그 정도 굉장히 괜찮은 수심입니다. 저희는 한 이제 가장 썰물 때 가장 낮은 수심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한 5에서 20m 사이를 권장을 하는데 사실 이거 좀 넘어가도 상관없고 5m보다 낮으면은 뭐 불가능은 아닌데 사실 그렇게 좀 다른 좀 제약들이 좀 있고요. 아무튼 이 정도를 권장을 하고요. 이 적정 수심이 방파제나 이런 뭐 해안가나 혹은 내립지나 이런 데서 너무 멀지 않고 가까이 나올수록 좋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밀물 썰물 높이 차가 저희가 다 대응을 하는데 그래도 낮은 게 좋아요. 밀물 썰물 높이 차가 10m 이렇게 나는 데보다는 2m, 동해는 한 2m 정도 되죠. 동해는 한 1m도 안 되죠. 제주도가 한 2m 정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조이차가 낮은 데가 이제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뭐 좀 이따 하더라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력이 용이할수록 좋은 입지 당연합니다. 이런 데들이 이제 저희 입지적으로 받는 그런 특징입니다. 화력에 대한 질문보다는 인진에 대한 질문을 좀 하는데요. 네. 저런 기술력을 보유하려고 그러면
기업 내 맨파워 필요하고 사업 쪽에 투자금도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인진이 언제 설립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자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 네네. 그런 걸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를 리얼하게 하면 사실 밤새도 밤새요. 저 2011년에 설립됐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만든 거라서 본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었고, 완전히 그 직장도 다 이제 완전히 나와서 완전히 올인하기 시작한 건 2012년 5월부터예요. 그래서 한 만으로 6년 이제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세금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100억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60억 가까이는 투자로 조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20억 정도는 저희가 특허가 한 150 몇 번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 중에 일부 이렇게 특허담보대출 같은 뭐 그런 형태로 대출 받아서 조달한 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략 이 맨파워는 당연히 이제 많이 필요하죠. 지금 맨파워로 여기 있는 8명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CEO랑 CTO를 이제 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SK에너지에서 첫 직장을 했는데 그때 팀장님이 있었어요. 지금 이분이 저희 CEO, 전체적으로 다 운영 전반적으로 다 이분이 맡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기술팀장, 이제 R&D 개발하고 이런 거는 이 친구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한 11년 정도 있었던 그 해양 쪽 엔지니어예요. 에이스였고, 이분은 이제 프로젝트 개발, 아까 그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 이런 데 프로젝트 개발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을 맡고 계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안살림을 다 맡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 세 분은 이제 해외에 계신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 계시고, 독일에 계시고, 영국에 계신데, 북미 지사장님, 유럽 지사장님, 이제 영국 법인장, 제 영국에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에서의 시장 개발 활동들을 이제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게 엔지니어 풀인데 기계랑 뭐 시뮬레이션 이런 쪽은 이 친구들이 해요. 이 친구가 이제 리드 엔지니어인데 이 친구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기계 엔지니어로 이렇게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리드 엔지니어로 친구들 이끌면서 하고 있고, 우정수 과장이 전기랑 제어 쪽 리드 엔지니어로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끌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목이랑 해양 이런 쪽은 아까 그 앞에 있었던 기술팀장이 두 친구 데리면서 좀 더 실무학과 일하면서 끌고 가고 있고, 이분은 이제 이 두 분은 고문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토목 쪽으로 굉장히 기술사세요. 굉장히 많으시고, 이분은 발전소 건설이나 이런 SK 건설계에 있었던 분인데 전기 쪽으로 이 두 분은 이제 자문역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은 기상분이고요. 수진이고, 그 다음에 그 두 친구는 이제 사업 쪽을 서포팅을 하죠. 그러니까 사업 쪽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위에 보셨던 처음 8명이 그분들이 주로 뛰는 거고, 두 친구는 배우기도 하고 뭐 서포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 두 친구는 이제 안살림을 서포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제주도 쪽에 고문님이시고 영국 쪽에 이제 고문님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계속 더 늘리는 중이고요. 보시면 이 파력발전이 뭐 하나만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파력발전 공학이라는 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기계, 전기, 제어, 토목, 조선해양 뭐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공 구성이 다양하게 영일만 신앙문화재가 눈에 띄어서 거기 파도는 한 번 봤어요. 물론 이거는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거기 만약에 설치되는 뭐 파도 측정 부위가 있거나 이러면 그걸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근데 이건 저희 시뮬레이션 하는 뭐 시뮬레이션도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다 이런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다 구매를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저희가 어떤 일정 기간으로 데이터를 사놓은 게 있어서, 지역으로 사놓은 게 기간으로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해본
건데 보시면은 0.5m가 안 되는 파도가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아까 보신 거는 뭐 0.2%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파도가 안 좋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0.5에서 1m 사이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1m 넘는 파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안 좋죠. 근데 이거는 요 신안만 있는 데만 그런 건지 또 다른 지역은 어떤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위치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좀 겨울에 좀 파도가 많이 치는 지역일 것 같고 여름에는 좀 잔잔한 지역일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 지역만 놓고 보면은 아까 보셨던 그런 모델을 적용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런 데 설치하려면 저희가 좀 더 작은 걸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큰 거는 이런 구간에서 민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좀 민감해서 좀 최대한 좀 전기를 이렇게 좀 회사할 수 있게 좀 더 작은 사이즈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많이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메가와트를 설치할 때 앞에 거는 3개 설치하면 1메가라면 이거는 5개 설치해 1메가 될 수도 있고 6개 설치해 1메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냥 그거를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만큼 나빠진다는 걸 어쨌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지역들은 조금만 그냥 저희가 뭐 한 프로젝트 규모가 좀 나오면 REC 가중치 같은 게 거의 없어도 금방 그냥 시장 가격으로 이렇게 해도 경제성 있게 할 수 있는 규모에 금방 도달할 수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REC 가중치 같은 게 있어야 사실은 적용하기에 뭔가 어떤 타당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국내가 아직 파력발전의 REC 기준 자체가 아예 없어요. REC는 발전사들 있잖아요.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사들한테 국가가 의무를 주는 거예요. 너희 발전량의 몇 퍼센트는 무조건 신재생으로 발전을 해라. 아니면 다른 데서 발전한 신재생 발전한 그 인증서를 REC라고 그러거든요. 리뉴어블 에너지 서티피케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인증서를 사와서 내면은 너희가 발전한 걸로 우리가 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하면 그 발전한 데다가 이 REC를 또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정에 파니까 수익이 나고 에너지공단에서 REC 받은 거는 발전사에 이런 의무량을 채우는 쪽에 팔아서 수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쪽이 초기에 코스트가 높고 이럴 때 어쨌든 산업이 육성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지원 제도인데 이게 해양 에너지 중에 조력이나 조류는 REC 가중치 기준이 있어요. 가중치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REC를 줄 때 1메가와트아워의 전기를 신재생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줄 때 그냥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넣어서 줘요. 근데 너는 조력이나 조류면은 너희는 아직 상용화가 좀 기술 성숙도가 솔라나 윈드보다는 낮으니까 너는 곱하기 2를 해줄게. 그러면 2배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솔라 같은 경우는 너희는 충분히 이제 성숙할 만큼 성숙했고 그러니 너는 그냥 땅에다 설치하는 거는 0.5만 받아. 그래서 0.5로 높여주고 지붕에 설치한 거는 1.5를 주고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타력발전 아직 이게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이게 그냥 0의 효과가 있어요. 이쪽은 제 기억에 2.0, 2배를 주거든요. 근데 이건 0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여건이 조성이 돼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저희는. 그리고 근데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적용할 데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런 조건들을 지금 해수부나
이런 데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 관련된 뭐 조사 경력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요건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전기 생산의 외에도 시범적이거나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섬지역 같이 또 워낙 전력 가격이 높은 데들이라던가 이런 화력발전이랑 담수화, 사실 이거는 이 다음 페이지는 반쯤은 저희가 그냥 평소에 밥 먹으면서 하는 농담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독도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물론 독도 같은 지역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경부권을 포함하지 않고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국내에서 가장 파도가 좋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섬지역이니까 디젤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디젤 계속 실어나르고 이런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디젤 발전 원가도 되게 높아요. 독도 같은 데는 더 높죠. 근데 보니까 경상북도 무슨 지역 신문에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독도에다가 방파제를 놓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살 수 있게 입도 정책을 관련한 무슨 기사가 있고 거기에 딸려 있는 거고 이렇게 방파제를 이만한 방파제인데 이렇게 더 추가로 짓고 큰 데도 다닐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걸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있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파도도 좋고 이제 사람이 살게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 국토로서 그런 걸 하려면. 근데 사람이 살려면 필요한 게 전기랑 물이랑 뭐 먹고 살 게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 거라는 단순히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일자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끼리 이제 농담 삼아 한 얘기가 거기에다 우리 화력발전을 실제 여기 필요가 더 많이 설치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설치해서 전기를 많이 만드는데 그 전기가 남을 때는 여기서 해양 심층수를 취수해 와서 담수화 시킨 다음에 물을 독부수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뭐 생각 그냥 저희끼리 그냥 근데 이건 이제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화력발전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방파제 같은 걸 이렇게 새로 지을 때 같이 짓고 이거 태극기 넣은 거는요 이렇게 넣으면은 구글어스에서도 보여요. 네. 독도에 이제 태극기가 보이게 되잖아요. 구글어스에. 아무튼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지어서 여기 사람들 민물 실어다가 이제 생수 실어다 먹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담수화 시설을 실제 옆에 더 많이 크게 설치를 해서 물도 그냥 여기 바닷물이 아니라 독도는 해양 심층수가 있는데요. 해양 심층수를 취수해서 감사시켜서 여기서도 먹고 물공장에서 이제 민물을 담아서 그거를 물릉도로 보내서 물릉도에서 패키지 해가지고 딴 데로 수출하고 뭐 이런 걸 하면 여기에 산업이 생기잖아요. 운전하려면 몇 명이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걸 할 때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가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처럼 뭔가 이런 의미 있는 것을 이제 이런 여건이 조성되기 전에 그런 의미 있는 쪽에서 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보는 게 하나의 방향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건이 조성되고 나면은 이런 걸 좀 더 상업적인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데를 또 찾아보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지역에서 경제성이 나오는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커지면 저희가 비용이 더 떨어져요. 비용이 떨어지면은 파도가 좀 아까 저희 본 것처럼 좀 국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해도
경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델도 또 저희가 만들고 작은 모델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근데 이제 그런 여건 조성과 그런 게 되기 전에는 좀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멋있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포항 같은 경우에 좀 안 맞다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오셨겠죠. 조사를 갖다 하셨겠지만 그거 말고 화력 발전 말고 해류 발전, 해류. 예, 그 전력보다는 이제 해류 발전이 해류도 아마 해류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조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이 해류 발전에 사실 주로 이제 대상이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런 큰 해류들이에요. 없는 건 아닌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풍력 발전도 3m/s 이상이 돼야지 뭐 발전이 시작이 되고 풍속이 뭐 한 평균적으로 해도 한 8m/s 되는 걸 권장한다든지 7m/s 되는 거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평균 유속이 2.5m/s인가 2m/s인가 아무튼 그것도 그 기준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저 터미널 갖다 돌리려고 하면 눈으로 봐도 저걸 얼만큼 강한 해류가 이제 지나가야지 저걸 갖다 돌리기는 쉽거든요. 저도 이제 뭐 다른 데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강한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저런 거 말고 그 약한 힘이 가해져도 돌아갈 수 있는 수차 개념의 저런 형태가 아닌 그런 거를 갖다 돌리더라도 뭐 충분한 발전을 할 수 있지 할 않을까.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결국 경제성 그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그 이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바다에 나가가지고 배를 갖다가 이제 묶어놓고 가만히 있다 보면 진짜로 그 연안 쪽에서 가까운 한 10m, 수십 미터, 10m, 15m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안 나가도 이용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뭐 사람이 이제 뭐 다이버가 줄을 갖다 잡고 이제 유지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강한 물이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에너지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런 널빤지를 갖다 얼만큼 이제 크냐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요만한 걸 갖다 대주해도 이걸 갖다 사람이 잡고 있기 힘들 정도로 그런 에너지가 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흘려보내주고 이런 데는 관심이 왜 없을까? 경제성이 안 맞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게 안 맞을까? 진짜로 확실하게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궁금증이 많이 들거든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결국은 기술 성숙도보다 기술 성숙도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뭐 기술적으로 어떠기보다는 기술 성숙도는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솔라 있잖아요. 태양광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발전 원가가 킬로와트아워에 3,000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많이 설치하면서부터 줄고 하니까 이제 뭐 100원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화력 발전이나 해양 에너지 쪽도 기술 성숙도가 비슷하게 올라가면 훨씬 더 저렴하고 경제적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이 영역에서 이게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솔라나 윈드만큼 이렇게 많이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현재 상태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한번 탄력 받아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비용 확 떨어집니다. 제가 자료를 이게 이런 경기가 있어요. 이쪽이 1메가당 설치 비용이고요. 이쪽이 누적으로 지금까지 몇 메가가 설치됐냐를 나타내는데 이게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메가면 이게 10메가고 이게 한 칸이 이제 10배씩 커지는 거죠. 6메가고 이거는 1000메가고 이런 식으로 10배씩 커지는 스케일에서 이거는 다 이런 경향을 가져요.
다 이런 게 물론 뭐 어떤 거는 약간 이럴 수 있고 어떤 거는 또 약간 이럴 수 있고 뭐 어떤 거는 약간 뭐 또 뭐 이렇게 가다 약간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이 설치비는 누적으로 설치된 용량의 이게 10배씩 커질 때마다 그냥 무슨 이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특징들을 다 가져요. 그래서 초기에 1메가, 10메가, 100메가, 1000메가 요 단계에서는 팍팍팍 떨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1000메가가 10,000메가, 10,000메가, 100,000메가 될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뒤로 가서 천천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러닝 커브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눈금으로 보면은 처음에 팍 떨어지다 그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서 떨어지는 이런 커브를 갖거든요. 근데 이제 솔라 같은 애들은 부적으로 설치된 게 벌써 10,000메가, 100,000메가, 100만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거의 이런 데 지금 와 있는 거고 지금 해양 에너지는 지금 이쪽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만 가도 그 에너지원 자체가 솔라나 이런 거보다는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은 더 경제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아직 여기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빨리 여기로 가려면은 뭐 파도로 치면 파도가 좋은 곳, 뭐 조류로 치면 조류가 좋은 곳, 해류로 치면 해류가 좋은 곳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트가 떨어지면은 이제 좀 더 약한 데로 갈 수 있고 그런.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용은 이건요? 일단 독도의 파도부터 좀 봐야 돼요. 설계를 한번 그쪽에서 용량이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한지 일단 독도에 아까 보신 그런 매트릭스를 이렇게 뽑아서 그 매트릭스를 보고 여기는 한 세트 용량을 얼마로 하는 게 적절한지 부위의 크기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한지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독도의 그 밑에 행저지형 데이터 같은 거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방파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설치 시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방파제가 있으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그 피저빌티 스터디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8개월 정도 피저빌티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설치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프로젝트 설계가 되면 피저빌티 스터디를 해봐야죠. 그게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여기 자료는 없는데 일단 그런 파랑 분석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에 주로 치는 게 몇 초대인지 이런 걸 봐서 거기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정도로 부위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해낸 다음에 또 그걸 바로 하지 않아요. 그거를 수조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맞는 것 같아도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공학 수조 같은 데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작은 수조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큰 수조가 공학 수조에서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효율 데이터를 다 뽑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효율 데이터가 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독도에 한다면 그 파도 데이터랑 다 그 효율이랑 놓고 발전량이 얼마 될지 다 해가지고 1년에 발전량이 이 정도 나오겠다. 그런 걸 하고요. 그런 게 나와야 그 비용도 뽑아지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한 8개월 걸렸다니까요. 보통 짧게 잡아도 6개월은 걸리고 보통 그런 피저빌티 스터디 할 때 1년 정도는 보죠.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경험이 많이 누적이 되면 저기는 만들어져 있는 모델 중에 이거 쓰면 돼. 그러면 그냥 그때는 쉬운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많이 만드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1년 정도는 피저빌티 스터디를 해요.